안녕하십니까. 신수정입니다. 2020년 샤인 학술대회에서 제가 7번 엔도 나만 어려운가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요일날 강의를 했고요. 그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회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싶으셨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번 다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덴탈 비타민 사이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샤인 학술위원님들께서 몇 달 전에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7번 엔도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저는 사실 7번 엔도는 뭐가 다르지? 어차피 엔도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데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주위를 보니까 정말 제가 많은 7번 엔도를 하고 있고 또 뭐 상황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예후가 좋지 않은 치아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 자신도 왜 7번 엔도가 좀 더 어려웠지? 그리고 또 제가 왜 잘 못했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 제가 그동안 왜 잘 못했었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그래서 엔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시면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2대구치 엔도는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보존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교수님들도 어렵다고 하시고요. 정말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7번 엔도는 정말 우리가 잘 못하고 또 잘 뽑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논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19년 저널 오브 엔도돈틱스라는 미국 근관치료 학회지에 실린 곽영준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곽영준 선생님은 이미 뭐 치과계에서 엄청 유명 연자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최근에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훌륭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 일부를 이렇게 또 좋은 저널에 실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심평원 자료를 이용했고요. 지난 2010년에 받은 엔도의 5년 생존율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근관치료했다고 보험 청구된 그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리엔도를 빼고 이니셜 트리트먼트 여기에 사랑니와 유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니셜 트리트먼트의 개수는 286만 6,749개가 있었고요. 리엔도의 경우에는 이보다 숫자가 상당히 적지만 역시 17만 3,429개가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5년이 경과했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의 치아가 남아있느냐 이 연구의 주제인데요. 처음 치료한 이니셜 트리트먼트의 경우 90.85%, 리엔도의 경우 88.42%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정말 외국의 다른 어떤 연구와 비교해봐도 결코 낮지 않은 높은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서 치아를 잘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할 제2대구치는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그 결과는 이 본 논문에는 이제 실려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곽영준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찾아서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17, 27, 37, 47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 개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 14만 개 정도씩 엔도가 되어 있었고요. 37번, 47번 같은 경우에는 5년 후에 남아있을 그 퍼센티지가 한 88% 정도로 전체 90.85%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상악 제2대구치도 물론 하악 제2대구치보다 조금 높기는 했지만 역시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이 결과 저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임상에서 뭐 엄청 많이 뽑는 건 아니지만 다른 치아들보다 다른 치아들의 평균치보다 우리가 7번 엔도를 하고 나서 뽑게 되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수치는 혹시 평균에 크게 낮지 않은
충분히 성공적인 그런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대구치 엔도를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겠다라는 주제로 마취부터 치료의 순서, 인전면이 없는 경우 벽쌓기, 그리고 제2대구치 엔도할 때 유용한 팁들, 그리고 상악 제2대구치 엔도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래서 제2대구치 엔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악 대구치의 경우 마취가 안 되는 경우 너무 어려웠고요. 치아에 우식이 심했던 경우에 러버댐이 안 걸려서 어려웠고, 또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사람들은 기구가 잘 안 들어서 어려웠어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치과 전문지에 근관 치료가 어려운 이유라는 그런 기사에 다음과 같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전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진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최후방 대구치에 원심벽이 없는 경우, 러버댐도 끼워져 있지 않고, 또 이렇게 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벽도 없고, 근심 근관을 이렇게 작은 파일을 미러를 보면서 넣는 이런 엔도예요. 이런 엔도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근관 치료를 한 지 한 20년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근관 치료를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술자가 편해야 근관 치료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자가 자꾸 환자를 배려하고 본인을 낮추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치료도 잘 되지 않고 또 환자한테 더 미안해지고 그런 게 되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술자가 편하려면 가장 먼저 마취가 되게 잘 돼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마취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하악 대구치에 바이탈 펄프를 가진 치아에서 근관 치료를 할 때 마취가 정말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제가 10여 년 전에 근관 치료했던 환자인데요. 저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엑스레이를 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분은 블락 마취도 안 됐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취를 충분히 했는데도 계속 파일을 움직일 때마다 계속 불편하다고, 뭐 식은땀도 흘리시고 불편하다고 손도 들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 느낌 아시죠? 근관 치료는 술자를 되게 예민하게 만들고 동시에 환자를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치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가 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이렇게 비굴한 엔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악 제2대구치나 제1대구치에서 마취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인트라 어시우스 인젝션이라고 하는 골내 마취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 장비도 없었고 최근에도 그런 장비를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비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조금 더 마취의 심도를 높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마취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것처럼 롱 리드를 이용해서 한 앰플 리도케인 전달 마취를 시행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협측에 부가적으로 마취를 조금 더 한 다음에 한 10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환자가 특히 이제 치과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블락 마취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서 그 협측에 된 침윤 마취 때문에 마취가 됐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악 대구치를 마취할 때는 특히 엔도인 경우 마취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저는 전달 마취만 해요, 먼저. 그리고 10분을 기다립니다. 네, 환자 옆에서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환자를 보면서 그 환자는 뭐 때로는 밖에 앉혀놓고 10분 정도 지나서 물어보는 거죠. 입술이랑 혀랑 이제 감각에 조금 달라지는 게 오느냐 이렇게 사인을 이제 물어봅니다. 이때 사인이 없으면 전달 마취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전달 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입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뭐 본인이 하셔야죠. 사인이 있다고 하면 이때서야 저는 아티케인 한 앰플을 이용해서 협측에 침륜 마취를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 전에 마취를 하기 전에 제가 환자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근권 치료를 하기 전에 아래 어금니는 마취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하겠다고 설명드립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환자는 자꾸 여러 번 찌르고 딴 사람도 찌르고 막 이러면 기분이 나빠져요.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말을 하고 여러 번 나누어서 마취를 진행합니다. 마취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한 15분 정도 지나서 근권 치료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뭐 제 경험으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패스웨이 오브 더 펄프 11판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은 시간이에요. 분이고요. Y축은 이제 치수 마취가 된 빈도예요. 몇 퍼센트에서 치수 마취가 충분히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마취가 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가 거의 정점쯤에 도달했을 때가 거의 한 15분 전후인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면 립 사인이 있지만 치수는 마취가 되지 않아서 환자는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 하나는 60분까지 가도 이게 100%에 도달하지 않아요. 내가 10명의 환자를 마취하면 그 중에 분명히 한 두세 명은 치수 마취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달 마취를 두 번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가적으로 다른 방법을 쓰게도 되는데요. 전달 마취를 한 두 번 정도까지 했는데도 사실 안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쓰게 되죠. 저는 이제 치주인대 마취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때도 6번은 여기에서 침륜 마취처럼 혹은 치주인대 마취법처럼 쓰면 웬만큼 됐었는데 설치가 7번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7번의 치근은 생각보다 설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을 엔도할 때는 치주인대 마취법을 쓰거나 침륜 마취를 쓰거나 모두 설측에서 조금 더 충분하게 마취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 돼서 치수를 노출시키는 치수광내 마취법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쓰게 됐다. 그래서 마취가 됐으면 그날 이 환자의 고통스러운 거를 보상할 만큼 충분히 많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치료할 때 또 똑같이 환자가 마취가 안 될 수가 있고 그때는 이미 치수광이 뚫려 있기 때문에 치수광내 마취법을 써도 계속 환자가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치수광내 마취법은 엔도 첫날 10분 동안 나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치료의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환자가 와서 48번을 뽑고 47번을 근권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48번을 먼저 뽑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 근무하니까 이제 주로 엔도를 하잖아요. 보조과 환자도 많이 밀리고 또 치료하기도 뭐 사실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미루려고 8번을 먼저 뽑고 한 2, 3주 있다가 아물면 7번을 치료하러 오라 그랬어요. 환자가 7번을 치료하러 오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블리딩이 펑펑 되고 치수에서 블리딩이 되는지 잇몸에서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치료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7번을 먼저 치료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제2대구치를 먼저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7번을 먼저 치료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기가 일단 치아로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엔도를 하게 되면 벽을 쌓기도 쉽고요. 두 번째는 7번이 너무 많이 상해서 도저히 못 살릴 것 같으면 8번 뽑을 때 같이 뽑으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7번을 뽑고 8번을 이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개구량이나 협조도, 우식 활성도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7번을 먼저 치료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8번이 기울어져 있고 7번에 우식이 있는 환자에서 8번을 뽑기 전에 7번의 치료를 먼저 한 후에 8번을 뽑고요.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8번이 만약에 먼저 뭐 인펙션이 있어서 아프다. 그런 경우 8번부터 먼저 뽑는 게 맞고요. 7번의 우식이 심하지 않아서 8번을 뽑고 7번의 원심면을 관찰해서 어느 정도 치료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랑니를 먼저 뽑게 됩니다. 이렇게 인전면에 우식이 심하게 있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먼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지만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바이트윙 엑스레이가 있다면
조금 더 그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트윙 엑스레이를 선호해요. 다음에 원심 쪽에 벽이 없으면 엔도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특히 환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중력의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원심 쪽으로 흐르잖아요. 아무리 석션을 잘해도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근과 세척액 같은 것이 셀 수도 있고, 또 특히 하악 같은 경우에는 혀가 움직이기 때문에 침도 들어오고, 원심이 없는 경우에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러버댐을 끼고 엔도를 하는 거는 거의 완벽하지 못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벽을 먼저 쌓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벽을 제가 쌓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전면에 우식이 있는 경우에 2급 와동의 형태로 우식을 먼저 제거합니다. 제거할 때 치수가 노출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은 엔도할 정도 되는 치아들은 치수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치수가 노출된 부분은 이렇게 캐비톤으로 좀 막아요. 그래서 지혈을 시켜요. 이 부분은 나중에 스푼 익스커베이터로 대충 떠내고, 그리고 나서 밴드를 껴서 2급으로 레진 충전을 보통 하는데요. 이 환자는 유난히도 이 우식이 깊어서 밴드를 껴도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안 들어가서 이 밑에는 이렇게 플로어블 레진으로 어느 정도 예쁘게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높이를 좀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밴드를 적합시키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렇게 2급으로 벽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수가 노출된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저는 캐비톤을 이용하고, 또 너무 깊이 우식이 진행돼서 밴드가 잘 적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플로블 레진으로 먼저 살짝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밴드를 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요 강의 말고 추가 설명을 이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또 보시면 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다음번 치료 왔을 때 치료를 하는 과정에 제가 만든 벽이 잘 붙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관을 근심 쪽에 3개 찾고 원심에 찾아서 치료를 마무리하고, 저는 이 레진을 뜯어요. 다시 뜯어가지고 보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전면에 우식도 좀 남아있을 때도 있고, 또 캐비톤도 조금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결합에 지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새로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레진 코어를 합니다. 인전면에 깊은 우식이 있는 경우 다 제거하고 나서 밴드를 껴보면 이렇게 잇몸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위에는 멀쩡한데 이 프록시멀만 엄청 깊은 거죠. 이때 뭐 벽을 만들 때는 사실 이 잇몸 부분이 사실 크게 막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지혈만 잘 되면 되는데, 이게 코어라면 여기 이렇게 잇몸이 걸려 있으면 아무래도 접착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크라운 프랩 하듯이 조금 더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밴드를 끼면 적합이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상악 제2대9치에서 뭐 근심이나 벽이 없을 경우에 저는 이렇게 밀키한 색깔의 코어 레진을 이용해서 어디가 치아인지 어디가 내가 쌓은 벽인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엔도가 조금 쉽습니다. 때로는 근심벽인 경우에 뭐 오늘 코어를 할 거다 바로, 그러면 벽을 만들고 또 제거하고 뭐 그게 또 되게 귀찮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앞치아까지 러버댐에 구멍을 연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석션을 잘하면 근심벽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누워있는 방향에서 그게 되게 상부기 때문에 NaOCl이 밖으로 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벽이 없다면 이렇게 앞에까지 치아를 러버댐을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 석션을 하면서 엔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환자는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사랑니를 먼저 뽑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엔도를 해야 되는데 천천히 있다가 하려고 봤더니 곧 미국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엔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첫날 오프닝을 해보니까 막 여기서도 피가 나고 여기서도 피가 나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익스포저된 엔도 부분에는 어느 정도 다 펄프를 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바닥에 넣습니다. 두 번째로
캐비톤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그 2급 와동 부분은 IRM으로 꽉 눌러가지고 막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환자가 왔을 때 IRM이 굳은 걸 확인하고 러버댐을 끼고 다시 와동을 형성해서 엔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정말 이 IRM으로 넣기 전에는 여기서 엄청 피가 많이 났던 케이스도 IRM이 잇몸을 누르게 되면 며칠 지나면은 지혈이 돼요. 다시 코어를 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대구치 엔도할 때 이런 걸 쓰면 좀 유용하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2대구치는 교환면을 조금 낮추면 그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엔도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2대구치는 엔도를 한 후에 보통 크라운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환면을 좀 낮추고 하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환자가 되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호방 붙이니까. 중간중간에 환자한테도 좀 힘들면 표시하라 그러고 저희도 중간중간 좀 입을 좀 살짝 다물 수 있도록 러버댐을 낀 상태에서도 조금 릴렉스한 상태로 뭐 1, 2분씩 쉬었다가 치료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10여 년 전에 47번에 리엔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3일 있다가 치료받은 환자분이 오셨어요. 입이 안 벌어져서. 그래서 저는 그 환자가 다시 입이 벌어지는 한 3개월 동안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다시 안 벌어지면 어떡하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힘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하고 힘들면 표시하라고도 알려주고 저희도 조금씩 쉬면서 치료하는 거가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2대구치는 되게 안쪽에 있고 환자가 입을 잘 못 벌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길이가 짧은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유리하죠. 파일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디스탈 쪽에 우식을 제거하거나 혹은 근관 와동에 벽을 다듬을 때는 저는 이렇게 목이 짧은 라운드버보다는 목이 긴 라운드버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원심 쪽에는 되게 우식이 깊잖아요. 그리고 근관 와동도 꽤 깊은데 이렇게 짧은 걸 쓰면 핸드피스 머리에 가려가지고 내가 어디를 삭제하는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목이 좀 긴 라운드버를 선호하고요. 또 원심 쪽에 깊은 마진을 다듬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꺾여 있는 핸드피스를 쓰게 되면 벌을 좀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엔도는 사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예전에 저희가 쓰던 이제 프로파일이었어요.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이 엄청 길기 때문에 환자가 이만큼을 더 입을 벌려야지만 이 파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요거는 이제 프로테이퍼 골드 시리즈. 요거는 훨씬 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파일이 좀 더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골드가 붙어 있는 요 금속이 처리된 파일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휘어서 넣을 수가 없었는데 살짝 휘어가지고 근관 입구에 파일을 위치시키고 로테이션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파일들보다는 최근에 나온 파일들을 쓰는 게 엔도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런 목의 길이, 쉔크가 얼마나 짧은지가 상당히 엔도를 쉽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요즘에는 VDW사의 XP 쉐이퍼와 또 덴츠플라이사의 트루나토미 파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 파일보다 훨씬 더 얇고 또 이런 넥도 되게 짧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치질의 삭제를 되게 최소화하는 파일들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치아를 좀 더 많이 보존하고 이제 강도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램으로 이제 이렇게 프랩이 양이 좀 적은 이런 파일들을 이용해서 최근에 여러 케이스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게이션. 저는 근관 세척을 뭐 다 열심히 하는데 특히 더 열심히 초음파 세척까지 하는 케이스는 리엔도 그리고 이스무스가 있는 케이스예요. 학 제2대구치에서 C-쉐입 캐널은 이스무스가 엄청나게 긴 근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초음파 세척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음파를 이용한 세척은 어떠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초음파 세척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음파를 이용한 것은
실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저는 초음파 세척을 하려고 하는데 초음파 세척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려 번거롭죠. 이 기계를 연결을 하고 파일 타입을 보통 쓰는데 이게 잘못 쓰면 근관이 너무 좁은데 혹은 이스모스에 좁은데 끼면 파일이 부러질 수 있어요. 그걸 또 제거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근관을 충분히 확대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은 엑스레이에 대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근관 치료하는 중에 마스터콘이나 아니면 파일을 넣고 각도가 다른 두 장의 사진을 찍음으로써 우리의 바쁜 임상 상황에서 엔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관장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놓친 근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번 엔도를 할 때 보면 이게 클램프가 있는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환자도 너무 힘들고 찍는 사람도 힘들고 엑스레이도 또 잘 안 보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연히 제 후배인 라성호 선생님이 SNS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걸 보게 됐어요. 라성호 선생님은 이건 이제 제 엑스레이인데요. 이렇게 마스터콘을 넣고 요 입구에서 가타퍼처콘을 자르고 수납카심을 넣고 캐비톤을 넣은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환자를 집에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그 길이를 맞춰서 이 코너로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후배인 최수진 원장님도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선생님도 7번의 경우에 이런 비슷한 방법을 클램프가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도 후배님들에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마스터 콘을 넣고 이제 콘을 윗부분을 자른 다음에 캐비톤으로 침 안 들어가게 잘 막은 다음에 러버댐을 빼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은 일단 엑스레이 찍기 쉽고 환자도 덜 불편하고 또 엑스레이 선생님들이 직접 안 찍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직원분들이 많이 찍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 친구들이 찍는 거에도 훨씬 더 편하게 찍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러버댐을 뺐기 때문에 환자는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저도 다른 응급 환자 뭐 한번 엑스레이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단점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러버댐을 다시 끼우고 이때 캐비톤이 완전히 굳진 않았지만 캐비톤을 익스플로러로 긁어내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에서 엑스레이를 찍기 어려운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음 상악 7번 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하악 7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취, 뭐 C쉐입 이런 거 문제 빼고는 사실은 다 치료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고생했던 많은 케이스는 대부분 상악 7번이었어요. 상악 7번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크지 않아서 협축으로 크라운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 러버댐을 끼는 것도 어렵고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치료하기 전에 한번 버도 돼보고 될지 안 될지 한번 본 다음에 이거는 뭐 엔도를 못하겠다. 뭐 토미를 해서 뭐 증상을 보고 안 되면은 뭐 발치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왜냐면 7번보단 그러니까 하악 7번보다는 상악이 미러를 보면서 하기가 거의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이렇게 협측에 우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벽을 쌓지 않으면 클램프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파일을 많이 기울여서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게 치료했던 증례 하나입니다. 상악 제1대구치는 MB2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상악 제2대구치도 있느냐?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한번 이 논문을 소개하려고 해요. 2018년 저널 오브 엔도돈틱스에 실린 논문 한 편은 임상가가 즉 엔도돈티스트가 뭐 현미경 같은 걸 이용해서 MB2를 얼마나 찾는지를 보여주는데 제1대구치의 경우에는 한 60%쯤에서 MB2를 찾고요. 제2대구치에서도 한 35%, 30% 정도에서 찾는 것 같아요. 리엔도를 하게 되면 그 찾는 비율이 더 높아져서 거의 한 70% 정도까지 제1대구치에서 찾고 제2대구치에서도 역시 40% 정도까지는 찾습니다. 저는 글쎄요.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저도 꽤 많은 케이스에서 MB2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 제2대구치의 엔도지만 MB1, MB2, DB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막 충전할 때도 정말 세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충전하는 것도 사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MB2를 찾는 과정도 MB를 찾고 프랩을 다 한 다음에 이런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서 보면 이렇게 MB2가 있고 두 개가 상당히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상하게 MB2도 정말 중요한데 더 어려운 거는 이스무스라고 생각해요. 이 환자는 우식으로 그냥 쉽게 엔도를 하고 우연히 다른 치아들을 체크하다가 여기에 병소가 생긴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CBCT를 보니까 DB랑 팔레이탈이 이렇게 연결되고 병소가 있었어요. 아, 여기에 뭐가 더 있나 보다 해서 열심히 재치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2.5년이 지나고 났는데 또 환자는 아프진 않지만 누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식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식수를 했을 때 그 치아를 보면 제가 찾았던 MB, MB2, 팔레이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이스무스 부분이 클리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세척하고 다시 심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BCT를 찍게 되면서 되게 많은 케이스에서 상악 제2대구치에 이렇게 치근길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제2대구치 엔도 막막한 순간에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